자,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는 그 고려의 국가 기틀이 확립되는 과정, 왕별로 태조부터 문종까지 업적을 가지고 국가의 기틀이 성립되는 과정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성립된 중앙정치제도,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군사제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 사회를 규정 지을 때 고려를 문벌 귀족 사회라 불러요. 그죠? 바로 문벌 귀족 사회가 성립되는 어떤 배경, 그리고 그런 문벌 귀족 사회의 성격과 그러한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 모순이죠. 그러한 사회 모순에 의해서 발생했던 어떤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벌 귀족 사회의 몰락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의 몰락은 당연히 무신 정권의 성립과 관련이 있겠죠. 자, 앞에 보시면은 먼저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문벌이라고 하면은 돈이 많으면 재벌이죠. 어떤 재력을 가지고 하나의 감을 이룰 때 재벌, 또는 사병을 많이 거느리고 어떤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떤 일가를 이뤘을 때 군벌 세력, 이렇게 부르듯이 귀족은 귀족인데 문벌 귀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의 고위 관직을 독점함으로써 귀족 사회를 성립하게 되는데, 그 성격을 얘기할 때 이 문벌 귀족은 고대 사회에 비하면 그나마 개방적인 어떤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개방적인 계층이다. 왜냐? 고대 사회는 신라를 대표로 하는 어떤 골품제 사회고, 혈통을 중시하는 가문 중심 사회인데, 물론 귀족 사회도 가문을 중시해요. 그죠? 하지만 이 고려라고 하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과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비한다면 보다 개방적 사회다. 그러나 근세 사회인 조선에 비하면 또 문벌 귀족 사회는 대단히 폐쇄적인 사회죠. 왜냐하면 과거가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 있지만, 양인 이상이면 볼 수는 있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직은 대부분 하급, 하품이죠. 하지만 이 가문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귀족 가문들은 음서라는 걸 통해서 5품 이상이 되면 고위 관직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선 관료 사회보다는 조금 더 폐쇄적인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문벌 귀족이 성립되는 배경을 보시면은 고려의 건국세력 호족들, 이 호족들 중에 대호족들이 태조 왕건 때부터 중앙에 진출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함으로써 바로 관료화가 되는데, 이들이 바로 문벌 귀족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직과 경제력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건 음서 제도를 통해서요. 그죠? 음서. 5품 이상의 관리는 바로 음서의 혜택을 통해서 그 자식에 한해서, 그죠? 자식에 한해서 과거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죠? 3품 이상의 경우, 5품 이상이면 음서 혜택을 보지만 3품 이상의 경우에는 그 혜택이 자기 직계 후손뿐만 아니라 외손자라든가 사위까지, 조카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5품 이상의 문벌 귀족이 고위 관직을 독점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도 이런 음서와 같은 문음이라는 제도가 조선 사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음은 2품 이상에 한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문음 자체가 조선시대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경제력의 독점은 공음전을 통해서요. 공음전. 고려의 기본 토지제도는 전식과죠. 근데 전식과는 마지막 경정전식과에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습니다. 한마디로 퇴직하거나 실직을 갖지 않으면 수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는데, 수조권을 받지 못했는데,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토지로서 자손들에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죠. 따라서 경제력을 독점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음서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바로 공음전을 통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유지돼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문벌 귀족들은 왕실 또는 같은 문벌 귀족 가문끼리 중첩된 혼인을 통해서 세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따라서 고려 사회는 최상류층인 왕족과 문벌 귀족 사회에서는 같은 가문끼리 이런 근친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동성혼이 대단히 성행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경원 이씨, 경원 이씨의 김부식, 해주최 씨의 최충, 안상김 씨의 김은부, 그 다음에 파평유 씨의 윤관 등 이렇게 다양한 문벌 귀족들이 있고요. 고려 말에는 왕실과 결혼이 가능한 이러한 귀족 가문들을 바로 재상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문벌 귀족의 성격을 보시면은 일단 그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경제력과 정치 권력을 독점했다. 또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특권 세력, 기득권 세력이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폐쇄적인 사회를 좋아하겠죠. 신분 간의 이동이 활발한 개방적 사회보다는 신분 간의 이동이 제한된 폐쇄적인 사회, 또 사회의 변화가 빠른 사회보다는 사회가 유지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원할 거예요. 따라서 보수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벌 귀족의 성격은 보수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김부식이나 최충, 이런 인물을 통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 외교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금나라가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했을 때 당연히 이 문벌 귀족들은 전쟁을 회피하겠죠. 따라서 고려보다 강한 이 금나라에게는 그 요구를, 사대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자겸 같은 경우는 이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고려가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북진 정책이 좌절되는 어떤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문벌 귀족 사회는 당연히 아주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배층이 있는데, 자, 이 지배층 중에 일부만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경제력을 독점한다면 당연히 같은 지배층이지만 하층을 구성하는 이 하급 관료들은 당연히 이들이 갖고자 하는 권력을 빼앗고자 할 것이고요. 이들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상 계층과 바로 같은 지배층의 하층부 사이에서는 권력을 놓고 이런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 문벌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바로 음서, 공음전, 그리고 자신들만의 중첩된 혼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요. 반면에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한 신진 관료들의 경우에는 특히 서경 출신들이 많죠. 이들은 당연히 문벌 귀족인 개경파와 대립하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자겸의 난과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두 사건의 공통 배경을 물어본다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공통 배경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답은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될 겁니다. 자,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은 경원 이씨 가문으로서 왕보다 더한 어떤 권력을 누린 인물인데요. 예종과 인종 때 연속된 어떤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자겸은 예를 들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인종의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자겸은 자기 딸을 왕에게 시집 보냈고 그 자신의 딸과 자신의 사위인 왕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 그러니까 이 왕자한테는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이자겸은. 근데 그 외손자한테 자기 딸을 또 시집 보내면서 이모와 조카와 결혼해서 또 이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 됩니다. 자, 이러한 권력을 누렸던 이자겸이 결국 18자 위왕이라는 도참서를 유포시킵니다. 스스로 권력,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18자를 합히면 목자가 되고 18자가 되면 이자가 되겠죠. 한마디로 18자 위왕이라는 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 바로 도참서를 유포를 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장인을 제거하고자 했고, 이것을 눈치챈 이자겸이 바로 척준경과 함께 인종을
죽이려고 하죠. 궁궐에 불을 놓고 인종을 독살하려고 했는데 이때 인종이 이자겸과 결탁한 척준경을 회유시켰고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면서 결국 이 난은 실패로 끝납니다. 또 서경 출신이었던 정지상이 또 척준경을 제거하면서 바로 개경을 바탕으로 하는 문벌 귀족과 서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신진 관료들 사이의 다툼이 바로 이자겸의 난에 어떤 담겨져 있는 어떤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결과를 보시면 이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인종이 살해될 위기에서 구해낸 바로 이 신진 세력, 이 서경파들이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됐고요. 그들이 바로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연히 문벌 귀족들은 개경파들은 수도를 천도로 옮기게 되면 개경 세력인 문벌 귀족은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서경천도 운동에 반발했겠죠. 자,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했던 개경파와 서경파를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개경파는 문벌 귀족 사회고요. 서경파는 신진 관료입니다. 자, 문벌 귀족, 신진 관료. 이들은 음서를 통해서 주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있고요. 서경파들은 과거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개경파들은 계승의식을 보면 개경파들의 경우에는 신라 계승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서경파들은 북진 정책과 관련해서 서경이 대단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개경파들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죠. 그래서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어떤 신이한 한마디로 비합리적인 합리적이지 못한 미신, 어떤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을 모두 삼국사기에서 배제를 시키죠. 단군 신화라든가 뭐 주몽설화라든가 이러한 것은 합리적인 어떤 이성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서경파들은 풍수지리라든가 또는 우리의 기존의 어떤 전통 신앙들 신채호 선생님이 말하는 어떤 낭가사상, 낭불사상 이런 전통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경파들은 금나라의 사대를 수용하려는 입장, 외교적으로 보면 금나라의 사대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서경파들은 북진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입장이었죠. 자, 이렇게 성향이 달랐던 개경파와 서경파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충돌이 본격화된 것이 바로 서경천도 운동이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왕은 이 서경파들의 주장에 따라서 서경으로 천도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경에다는 궁궐을 새로 짓고 수도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벌 귀족인 개경파들의 어떤 반대로 이 서경천도 운동이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묘청은 서경에다가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정하고 연호를 1000개로 정한 후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묘청이 이끌었던 그 반란군을 묘청은 천견충의군, 한마디로 충과 의를 따르는 군대인데 바로 하늘이 보낸 군대라는 거죠. 1000명, 한마디로 서경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묘청의 어떤 주장인데요. 결국 문벌 귀족의 대표였던 김부식은 왕명을 받고 바로 이 서경의 반란, 묘청의 반란을 1년 만에 진압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신진 세력들이 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이후에 문벌 귀족 사회는 보다 더 강화됐고 이런 문벌 귀족 사회가 보다 더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 차별받던 무신들에 의한 정변, 무신정변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계기로 서경 세력들은 탄압을 받게 될 텐데
서경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해왔던 이 분사제도, 예, 개경과 유사한 정치 조직인 이 분사제도가 독립성이 폐지되는 거죠. 독립성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예, 조이총의 난때고요. 자, 이 사건을 놓고 신채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선사 연구초라는 신채호의 저서에서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1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크게 보면 개경파와 서경파를 육아를 중시하는 세력 대 우리의 전통사상인 낭불사상을 중시하는 세력, 사대당 대 독립당, 한학, 중국의 학문의 한학을 중시하는 세력 대 바로 우리의 나라의 국풍을 중시하는 세력들의 싸움인데, 불행히도 이 세력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고구려를 계승했던 우리의 진취적이고 폐귀적인 기상이 이때부터 약화된 것이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조선의 사대주의, 예, 명나라와 청나라를 사대하는 어떤 사대주의로 연결이 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약화시켜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됐다라고까지 예, 신채호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신채호 선생님의 묘청의 난에 대한 평가, 묘청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예,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예, 이 사료 살펴보기에 신채호의 묘청의 난의 인식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문벌 귀족사의 모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묘청의 난은 실패했죠. 묘청의 난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이런 문벌 귀족사회의 특권화는 보다 심화됐습니다. 이것은 무신을 차별하는 숙문 경무 성향 또는 숙문 천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배경을 낳게 됐겠죠. 따라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배경의 첫 번째는 바로 문신을 숭상하고 무신을 천대하는 경시 여기는 숙문 경무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문신은 무신보다 더 많은 수주권을 분급받죠. 예. 특히 개정전시과에서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경정전시과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완화됐습니다. 예. 개정전시과까지는 뚜렷하게 무신을 차별했고요. 또 국자감에는 유학부와 또 기술학부가 존재하죠. 예. 기술학부가 예. 뭐 산학이나 유락이나 서학처럼. 하지만 무예를 배울 수 있는 묵과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과거 자체에도 묵과가 없고 교육기관인 국자관 내에도 무예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강좌가 설치되지 못했다. 물론 인종 때 칠제 중에 예종 때죠. 예종 때 칠제 중에 무학제라고 하는 강좌가 있었지만 인종 때 경사 육학이 확립되면서 이 무학제는 폐지됩니다. 공양왕 때 묵과라고 하는 게 설치되긴 하지만 예, 그 시행을 하는 것 자체는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니까 고려시대 내내 이렇게 무신을 차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예, 배경이고요. 이제 직접적인 계기,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의종의 실정입니다. 의종이라는 왕의 예, 바로 잘못된 정치 때문이죠. 실정 때문입니다. 일단 의종은 사치와 향락적인 문화를 탐내겠다. 예를 들어 보현원이라는 것을 궁궐 근처에 만들어 놓고요. 유원지입니다. 이 보현원에 매일 가서 술 먹고 노는 게 거의 의종의 일과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 무신들은 왕과 문신들이 이 보현원에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예, 무신들은 그들의 놀이가 끝날 때까지 계속 경비를 보는 일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김부식의 아들 중에 김돈중이라고 있어요. 김부식의 아들 중에. 이 김돈중이라는 인물은 당시 의종이 술자리에서 정중부라는 상장군, 무신 중에 최고 관품이 상장군이죠. 정삼품.
이 정삼품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이 아주 멋있다. 마치 관우의 수염처럼 미염공처럼 아주 멋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자 이 김돈중은 이 촛불에 불을 붙이는 이 과정에서 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본다면 그 당시 무신 중에 이소응이라는 나이 많은 무신이 있었어요. 이소응. 이때 이 이소응과 하급 무인이었던 이 젊은 무인과 나이 많은 이 상장군이었던 대장군이었던 이소응이 수박대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예 대회를 펼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소응이 패하죠. 그러자 할례라고 하는 이 하급 문신이 자기보다 상급 관품이 높은 대장군이 이소응의 막 뺨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래서 정중부를 위시한 이 의방, 이 고등은 결국 보현엔에서 돌아오는 이 의종과 이 문신들을 제거하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의종을 거제도로 귀양 보내고 이제 명종을 새로 옹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한 무신 정권은 1170년부터 그러니까 12세기 말부터 1270년까지 바로 100년간 지속이 되는데요. 요 기간이 그러니까 무신 정권 중후반이죠. 무신 정권 초반이 있고 중후반이 있는데 특히 최씨 집안 두 번째 최우 때부터 무신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가 바로 몽고 항쟁기다. 몽고와의 항쟁기고요. 무신 정권이 끝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개경 환도의 시기가 몽고 항쟁이 끝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다라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매칭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무신 정권 기간에는 초반 무신 정권 성립기가 있고요. 그다음 무신 정권이 안정기가 있습니다. 안정기 최씨 집안이죠. 그리고 무신 정권의 붕괴기 이제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무신 정권 이 성립이 되는 이 초반에는 특정한 어떤 무인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신 연합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씨 집안이 권력을 장악한 최씨 무단 통치기에는 거의 한 가문에 의한 아주 강력한 무신 정권이 성립되면서 안정기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의라고 하는 최씨 집안의 마지막 인물이 김준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김준, 이면, 임유무로 이어지는 무신 정권의 어떤 붕괴기, 몰락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신 정권 전반기를 놓고 보면 이때 고려의 왕은 대단히 형식적인 어떤 지위를 누린 인물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바로 이 무신들이 차지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벌 귀족 사회의 어떤 모순이 무신 정권이 성립되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신은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아닌 거죠. 문벌 귀족 사회에서 드러난 이 사회적인 모순들이 무신 정권이 등장하면서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에 마련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토지 제도라든가 정치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몰락해 붕괴돼 버립니다. 제도의 붕괴. 그래서 사회가 대단히 혼란해지죠. 예를 들면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면서 이제 토지의 사유와 토지 겸병이 확대되고 이것이 대규모의 농장을 가져오게 되고요. 특정 세력에 의해서 토지 소유가 확대되니까 당연히 일반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몰락해버립니다. 이것이 고려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신 정권의 성격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무신 정권은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 사회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 심화돼서 결국 붕괴되는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신 정권 사회에서는 관료 체제가 보다 강화됩니다. 원래 고려는 귀족 사회죠. 소수의 특권 귀족 세력들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을 독점했지만 이제 무신 정권 이후부터는 보다 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자가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관료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물론 고려 말에 다시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잡으면 관료 사회로서의 성격은 좀 다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고 대규모의 사유화된 농장이 확대된다.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하게 되고 신분 간의 이동이 보다 활발한 사회가 된다. 하급 관리였던 사람이 친원파로서 고위 관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상대적인 거 항상 고려 전기에 비해 문벌 귀족 사회에 비해서 신분 간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졌다는 것이지 신분 제도 자체가 붕괴돼서 귀족과 그다음 평민과 천민의 구분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 사회보다도 조금 더 신분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그것을 바로 신분 질서에 대한 동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 조계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조계종은 선종이죠. 진울 대사가 만든 종파 바로 조계종, 선종입니다. 무신들은 기존의 교종은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죠. 따라서 무신들의 권력을 잡고 나자 특히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이 교종을 탄압하고 상대적으로 선종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교종이 발달하게 되고 교종 세력들은 위축되죠. 그래서 교종 세력들은 규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규법사 승려들의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무신 정권에 저항하는 어떤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 문학에서는 폐관문학, 시조문학, 경기체가 등 다양한 문학들이 발달하는데 특히 무신 정권 시기에는 이 폐관문학이 발달합니다. 어떤 설화와 구전설화들을 이제 정리하는 이런 설화문학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일로의 어떤 파한집이라든가 고려 후기에 이재현의 여공패설이라든가 이러한 폐관문학들이 이 시기에 좀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보면 최씨, 특히 최우 정권이죠. 최우의 아들이었던 두 번째 최우 정권 이후부터 대몽 항쟁이 지속되고 이때 임시 수도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강화도 시기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오면 무신 정권이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무신 정권의 성립기. 무신 정권 성립기는 한 명의 무신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시기. 그래서 여러 무신들이 연합하는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게 이 성립기의 특징입니다. 무신 연합 정권의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바로 중방이 일시적으로 최고의 국정 담당 기관으로 역할하게 됩니다. 중방. 아까 말씀드린 이 중방의 책임자는요, 중앙군인 응양군, 바로 응양군의 정삼품이었던 상장군이 반주라는 이름으로 이 중방을 책임지는데, 다만 최씨 무신 정권기로 가면 다시 중방의 기능은 약화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중부가 가장 먼저 무신 정권기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고요. 이 정중부의 난을 경인의 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김보당의 난을 개사의 난. 그래서 정중부의 난과 김보당의 난을 묶어서 요 혼란한 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경계의 난, 경인의 난과 개사의 난, 경계의 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중부. 이 정중부를 제거한 게 경대승. 아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대승을 청년 장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무신들에게 추앙받았던 정중부를 제거한 경대승은 많은 무신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대승은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병 집단,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병 집단으로 도방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경대승은 결국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지병으로 일찍 죽고 정중부의 호위무사였던 이의민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 이의민 같은 경우는 천민 출신입니다.
따라서 천민 출신의 이 의민이 고려 최고의 어떤 재상격이 위치에 서게 되자 사회 전반적으로 힘만 있으면, 어떤 권력만 있으면, 물리력인 어떤 힘만 있으면 나도 최고의 재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만연해지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힘을 키워서 윗사람을 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어떤 하극상의 풍조가 이 시기에는 매우 만연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무신정권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혼란기이기 때문에 이런 무신정변 시기에는 이러한 불만이 표출돼서 수많은 반란이 난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배층 사이에서도 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노비들도,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도 아주 수많은 난들이 무신정권 초반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기로 접어드는 최씨 집권기로 가게 되면 무신정권 초반에 있었던 이런 혼란을 좀 잠재우고 반란들을 진압하면서 최씨 집안은 좀 안정된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데요. 그런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최씨 집안만의 어떤 권력 기반, 군사 기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충원은 천민 출신의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또한 무신정권 초반에 발생했던 수많은 농민과 천민의 난을 진압했고요. 그리고 사원 세력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소군이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소군. 원래 이 소군이라는 세력은 승려인데 그 출신을 보면 대부분 왕의 서자이거나 어떤 아무튼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그러니까 왕족인데 신분이 좀 미천한 어떤 왕비나 또는 빈이 신분이 자기 어머니 쪽의 신분이 매우 낮은 어떤 서자나 천첩 출신의 왕자들이 보통 소군이라는 이름으로 승려가 되고 이들이 사원뿐만 아니라 궁궐의 어떤 권력까지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충원은 이 소군 세력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권력 기반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봉사 10조라는 걸 건의함으로써 어떤 개혁적 성향을 보이죠. 하지만 토지견병과 고리대업 등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최충원 자체도, 그러니까 최씨 집안 자체도 이것 자체를 지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형식적인 어떤 개혁안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최충원은 진강후로 봉작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백작, 남작, 후작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진강후라는 바로 봉작을 책봉해 되면서 희종으로부터 자기 집안의 흥령부라는 걸 설치해요. 나중에는 뭐 진강부로 이름을 바꾸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교정도감인데요. 이 교정도감이 최씨 집권기 최고의 권력 기반이다. 국가 최고의 국정 전담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 초에는 국가 최고의 회의기관은 도병마사, 무신정권 초반에는 중방, 그리고 최씨 집권기에는 바로 교정도감입니다. 이 교정도감의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교정별감이라고 하고요. 바로 최충원이 교정별감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후에 최우, 최항, 최의로 이어지는 최씨 집안이 4대에 걸쳐서 이 교정별감직을 차지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죠. 또한 도방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 도방은 아까 경대승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병 집단이었죠. 하지만 최충원 때 와서는 이것을 국가적인 규모로 그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군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경대승이 설치한 사병 집단인 도방을 그 규모를 확대 개편해서 최씨 집안을 수호하는 대규모의 사병 집단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죠. 또 최씨 집안은 대규모의 농장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요. 특히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 최씨 집안의 농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몽고 항쟁기에 재정이 부족해지고 최씨 집안을 유지해야 될 어떤 경비가 필요했는데 몽고군이 남해안 일대까지는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 특히 진주 지역의 농장은
최씨 집안의 농장은 이후에 몽골 항쟁 과정에서 최씨 집안의 아주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자, 조계종의 후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던 교종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바로 선종, 그중에 조계종을 후원하게 됐던 것이죠. 자, 최충원의 아들 최우대가 되면 성격이 좀 변합니다. 최충원은 무력에 의해서 무단 통치, 한마디로 어떤 강압적인 통치적 성격이 강하다면 최우는 무뿐만 아니라 다시 문을 중시 여깁니다. 한마디로 문무 어떤 연합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화해 나가죠. 무신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최우는 문신을 양성하고 그 문신을 다시 중앙 정계에 진출시킴으로써 문과 무가 융합된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게 최우 정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최우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합니다. 자, 별표하겠습니다. 이 정방은 인사행정을 주관하는 곳이고요. 인사행정. 한마디로 관리 임명, 관리를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나중에 무신 정권이 끝나고 원 간섭기에 이 권문세족들은 이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훗날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할 때 바로 이 정방을 폐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방은 중요합니다. 또한 정방의 책임자를 정색승선이라고 하는데요. 정색승선. 이 정색승선은 문신으로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 정권은 문무연합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서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글을 읽는, 독서를 하는 방이다. 무신정권 초반에 수많은 문신들이 제거되면서 고려는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어떤 실무자라든가 이런 어떤 지식인층이 부족했던 것이죠. 따라서 최우는 자기 집에 서방을 설치해놓고 문신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삼았습니다. 문신들의 수기기관이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곳인데 그 비용을 최우가 부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우는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문신들에게 정치 자문을 구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시기의 이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규보, 이일로, 최규보, 이규보, 최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서 폐관문학도 발달했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최씨 집안의 어떤 정치 권력 기구로는 최충원 때 설치된 교정도감, 그리고 최우 때 설치한 정방,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최씨 집안의 어떤 군사적 기반은 아까 최충원이 확대 개편했던 도방, 그리고 바로 최우 때 바로 삼별초가 있습니다. 삼별초. 자, 삼별초는 아까 전 시간에도 그죠? 전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특수군으로 광군, 그다음 별무반, 그리고 삼별초, 그리고 고려 말에 연호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때 삼별초를 제가 사병이지만 관군의 성격, 공적 성격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씨 집안이 만들어서 최씨 집안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는 사병 역할을 했지만 이들이 대몽 항쟁에 활용이 되어 왔고 또 그 월급을 국가가 지급했으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관군적 성격이 또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별초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확대됐고 나중에 신의군이 추가되면서 삼별초가 됐습니다. 이들은 훗날 문벌 귀족에 몰락하고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함으로써 몽고에 항복을 하고 원 간섭을 받았지만 삼별초는 그걸 거부하고 대몽 항쟁을 지속합니다.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 강화도에서 진도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배중손이고요. 배중손.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이끌어서는 김통정이라는 인물인데 이거는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우 때는 몽고가 쳐들어와서 개경으로 환도를 했습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몽고가 1차 침략했을 때, 몽고의 1차 침략 때는
개경의 수도를 두고 몽고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 개경이 함락되면서 이 최후 정권은 몽고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를 맺죠. 그래서 몽고가 원하는 대로 형제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받은 한마디로 몽고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이제 2차 침략입니다. 물론 2차 침략 때 그 대장군, 몽고의 대장군이 살리타가 뭐 김윤회에 살해되고 하긴 했지만 그 뒤로도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지속적으로 몽고가 쳐들어오면서 고려는 강화천도 이후에 무려 거의 60년 동안 몽고와 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의 힘으로 몽고 침략을 막겠다라고 어떤 호국 불교의 어떤 바탕을 두고 제조대장경을 조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제조대장경은 거란 침략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몽고 침략 때 소실되면서 불에 타면서 다시 만든 것이죠. 지금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경이 바로 제조대장경입니다. 자, 최후 정권의 성격, 금방 말씀드린 문무융합의 어떤 시도였다. 서방을 설치한 것, 그리고 정방의 책임자인 정색승선을 문신으로 등용한 것. 그래서 관료 중심의 정치가 어느 정도 강화됐다. 문벌 귀족 사회다. 관료 중심 체제가 좀 더 강화됐다. 대몽왕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이 바로 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동명왕편이라든가 제왕운기라든가 또는 단군을 최초로 기록한 삼국유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요 시기를 전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또 제조대장경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향부곡소를 일반 현으로 승격해서 민심을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몽고 항쟁기에 어떤 공을 세웠다거나 또는 국가가 현으로 승격시켜줄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주 극히 일부 사례. 충주의 다인철소가 몽고 항쟁기에 공을 세우자 익안 현으로 승격했다거나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던 명학소를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다거나 뭐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최씨 정권은 최의를 마지막으로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를 마지막으로 최씨 정권은 끝나게 됩니다. 바로 김준이라는 자가 최의를 살해하면서 이 무신들이 갖고 있던 국정 운영권을 왕한테 돌려줍니다. 바로 김준. 근데 이 김준이 다시 이면으로 또 이면이 다시 임유무로. 근데 임유무가 문신들한테 제거되면서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무신 정권이 끝나고 바로 원종이 문신들과 함께 원나라에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함으로써 무신 정권은 끝나고 원간섭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정리한 이런 무신 정권 간단히 한번 특징만 다시 보겠습니다. 원인은 숙문, 경무, 숙문, 천무의 고려 사회의 어떤 풍조 때문이었죠. 무신을 차별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건 바로 보현원에서 의종이라는 왕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놀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무신들을 직접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난이 일어났습니다. 정중부, 그다음 경대승, 이민이 집권했을 시기는 바로 중방의 최고 권력기관이었고요.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 최후 때는 정방이 설치돼서 최씨 집안의 권력기관으로 삼았습니다. 또 삼별초와 최충원 때 확대된 도방이 최씨 집안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최후는 서방을 설치하고
정방의 정책선을 문신으로 등용하면서 문무 어떤 연합적인 문무 어떤 융합적인 성향을 갖게 됐고요. 그럼 마지막 김준, 이면, 이뮤를 마지막으로 해서 무신 정권은 끝났다. 이 시기는 무신들이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을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순이 더 심화됐다. 그래서 전시과를 비롯한 고려의 기본적 제도들이 붕괴되고 사회가 대단히 혼란해졌다.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토지 견병이 확대돼서 농장이 확대됨으로써 대부분의 농민은 몰락했다. 시기적으로는 몽고 항쟁기이고요. 자, 그럼 무신 정권기의 사회 모습 간단히 보겠습니다. 당연히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이 많았는데요. 김보당, 조이총, 승려, 자, 이들은 무신 정권 자체에 대한 반발이에요. 무신 정권 자체에 대한 반발. 나중에 어떤 농민들의 반란이나 또는 망이망소이나 만적의 난, 노비들의 난은 무신 정권 자체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어떤 처우 개선 또는 새로운 왕조를 열고자 하는 뭐 이러한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입니다. 김보당은 문신입니다. 문신이었던 김보당은 무신 정권에 반발한 최초의 사건이었고요. 이 김보당의 난을 개사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이총은 서경 유수입니다. 무신에 해당되죠. 무신. 그래서 조이총은 무신인데 무신 정권에 반발한 최초의 무신의 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묘양산을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는데 무신 정권 기간에 발생한 난 중 규모로 보면 이 조이총의 난은 최대입니다. 그리고 조이총은 무신 정권에 반대해서 난을 일으켰지만 이곳에 가담한 수많은 농민 세력들은 조이총의 의도하고는 달리 점점 그 세력을 농민 항쟁의 성격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조이총은 무신 정권에 반발해서 무신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난이지만 그 조이총이 포섭했던 이 평안도 지역의 수많은 농민들, 조이총이나 가담했던 농민들은 조이총의 의도와는 달리 농민 항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규모로는 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승려들, 당연히 이 승려들은 선종이 아닌 대부분 교종 계열입니다. 그죠? 여기 있네요. 교종 계열. 무신들이 선종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왕실과 귀족으로서 후원을 받았던 교종들은 당연히 반발했을 겁니다. 따라서 화엄종의 본찰이었던 이 규법사가 대표적인 승려들의 반란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 천민의 난. 당연히 봉기의 배경은 농민의 유민화. 전시과 제도가 붕괴됐죠. 제도가 붕괴됐으니까 토지의 사유화가 증대될 것이고 농민들의 토지는 당연히 상실을 하고 몰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여기저기 떠도는 유민화가 됐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또한 양인이지만 천민 취급을 받았던 향소 부곡의 주민들, 그리고 천민으로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상속과 매매와 증여의 대상이었던 노비들에 의한 반란, 뭐 이러한 게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망이망소의 난. 이들이 난을 일으킨 지역은 특별행정구역인 명학소입니다. 그죠? 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정부가 정해준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던 집단 수공업 촌락이었죠. 천민 취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게 하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아까 충수련을 승격했다 말을 했고요. 나중에는 결국 이들이 진압되면서 다시 충수련에서 서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전주 관노들의 난, 관노, 공노비죠. 전주 관노, 그 중에서도 죽동이라는 자가 중심이 돼서 전주에 있는 공노비들, 그리고 농민, 그리고 어떤 승려 일부들이 가담을 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한 40여일 만에 결국 진압돼서 실패로 끝납니다. 뭐 역사적인 큰 의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김삼위와 효심의 난. 자, 이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 김삼위가 난을 일으켰던 예, 운문이라는 지역은 지금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예요. 청도. 그리고 초전, 예, 효심이라 했던 울산, 예, 지역이 같은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있죠. 따라서 김삼위와 효심은 원래 각각 난을 일으켰어요. 각각. 김삼위 따로, 예, 효심 따로 각각 난을 일으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연합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밀란, 농민들의 난은 지역적으로 각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김삼위와 효심의 난은 이렇게 각자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농민 반란에 의해서 나타난 난의 가장 어떤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개별적인 난이 서로 연합되는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상도 지역의 어떤 민심을 담아서 신라 부흥 운동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라 부흥 운동.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최강수의 난은 고구려 부흥 병마사라면서 고구려 부흥 운동을, 또 이연년이라는 사람은 전라도 담양 지역에서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라, 고구려, 백제 부흥 운동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무신정권 초반의 어떤 밀란들의 어떤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 부흥 운동이죠. 아마 이 난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점으로 바로 그들의 옛 왕조였던 신라나 고구려나 아마 백제를 칭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 만적의 난 아주 유명하죠. 예,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 예, 최충원의 노비가 사노비고요. 예, 만적이 일으킨 이 난은 최대 규모의 천민의 난으로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이라 볼 수 있어요. 아까 망이 망소인은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잖아요. 어떤 차별 대우만 개선하는 것이고, 하지만 만적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어떤 재상의 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우리도 각자 집에 가서 주인을 죽이고 우리가 권력을 잡는다면 우리도 왕이 될 수 있고 재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비, 천민들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분 해방적 성격을 갖는 난, 이것이 만적의 난이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난들의 성격은 금방 보신 것처럼 김삼위와 효심의 신라 부흥운동, 자, 그 다음에 최강수의 고구려 부흥운동, 이연년의 백제 부흥운동, 이런 삼국 부흥운동이 있었고, 또 만적의 신분해방운동이 있었죠.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하다. 또 성격의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자연 발생적이다. 또 각각 개별적인 분산적이다. 그런데 후기로 가면은 이 각각 발생한 난들이 서로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아까 김삼위와 효심이 대표적이었죠. 또한 왕조를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자 하는 신라, 고구려,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어떤 반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난은 무신정권 초반에 주로 일어났고, 최충원이 강력하게 이 난들을 진압하면서 최씨 정권계는 이런 난들이 대부분 소멸해버렸죠. 그래서 무신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정책에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신분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신정권 이후에 신분사회가 크게 동요했고, 낮은 신분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자는 바로 중용될 수가 있었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려 전기에 귀족 중심의 이런 엄격한 신분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 그것이 바로 무신정권 전반기에 일어났던 이런 밀란의 어떤 역사적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 배경, 그리고 그러한 문벌귀족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모순, 그러한 모순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살펴봤고요. 결국 그 문벌귀족을 몰락시켰던 무신정변, 또 무신정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무신정권 초반, 중반, 몰락기에 있었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무신정권 시기는 고려라는 사회를 후기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고려 전기의 제도가 대부분 붕괴되고 사회의 어떤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고려 후기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또 몽고 항쟁기였고요.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무신 정권의 몰락은 곧 원간섭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걸 흐름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라는 나라는요,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멸망 시기까지 끊임없이 주변 민족과의 항쟁기입니다. 고려 건국 초기는 거란과의 항쟁이었죠. 1차, 2차, 3차 거란 항쟁. 그리고 12세기는 여진족과의 항쟁이었습니다. 금나라의 4대의 요구를 받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13세기는 몽고 항쟁기였고, 그리고 원의 간섭을 받다가 14세기에는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을 받는 시기. 그래서 고려를 전체 시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대외 관계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고려의 사회 풍습까지, 그리고 고려의 경제 제도인 토지 제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